한 만평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만평인데요. 김근식 교수님, 지금 이 만평을 보면은 정치 덧셈인데 이게 덧셈이 맞는지. 왼쪽이 안철수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 이렇게 끌어안고 못 가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박지원 전 대표죠. 네, 플러스 더하기 누구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손에 아무것도 없고 그 손에 안겨야 될 남경필 지사가 홍준표 대학교에서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플러스해서 합치면 이코로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고 지금 이 만평에서 굉장히 재밌게 그렸는데요. 저건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39명 전체 의원들이 다 선뜻 동참해서 지금 플러스 통합이 되지 못하고 있고 바른정당 내에서도 이미 물론 일단 분란은 정리가 됐습니다만 남경필 지사하고 김세현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갔기 때문에 뺄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두 당의 의원 숫자의 덧셈 뺄셈보다도 물론 저 사실이 맞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지금 분란이 되고 있는 통합으로 가는 게 옳으냐 통합이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선택해 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지지도와 국민들의 선택 속에서 통합정당의 중도 보수정당, 중도 개혁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반대하고 박지원 대표가 추구하는 개혁신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지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바른정당에 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간 양경필 지사나 김세현 의원이 지지를 받을 것인지는 아마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 만평이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보면 됩니까? 뺄셈이라기보단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치려고 했는데 결과는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지사가 색다른 또 다른 이상한 결과를 냈다는 그런 취지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부여잡고 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남경필 지사를 잡으려고 놓치고 그래서 둘이 합쳐서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은 자유한국당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김상민 의원이 근데 저건 박사께서 때는 저 두 당이 합치려는 노력 때문에 남지사가 과연 이동했을까? 아니면 두 당이 합치려는 노력이 없었고 바른정당이 제기를 갔을 때도 남경필 지사는 그대로 바른정당에 남아 있었을까? 라는 고민들은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해요. 정치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잘 캐치한 것뿐이지 사실은 바른정당에 남아있든 통합신당으로 가든 그 상황에서 경기지사 선거를 치르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저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들을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 정치인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 컷 갖고서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근데 남지사가 홍준표 대표의 귀요미일까요? 그게 저는 정반대에 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남경필 지사가 복당을 선언하고 나니까 결국은 보수 대통합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다 같이 만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건 애석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들의 정치 시계는 이번 6월 지방선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승패 여부를 떠나서 그 뒤에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는 과정에 누가 우뚝 서갖고선 깃발을 쥐어지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은데 아마 그 뒤에 되게 되면은 홍준표 대표도 남경필 지사도 서로 웃으면서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가 이제 남지사를 놓아버렸는데 김지혜 변호사 그런데 이제 유승민 대표는 챙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원희룡 지사는 죽어도 못 보내 하면서 이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도 지금 기사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이네요. 어쨌든 유승민 대표랑 원희룡 지사 만나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지방선거 걱정을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로 이제 원희룡 지사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보이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쨌든 비공개 면담이었지만 기자들이 이제 끝나가서 물어본 거죠. 당 잔류를 설득했느냐? 그랬더니 유승민 대표 시치미를 뗍니다. 탈당 이야기도 없는데 무슨 만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결론 내리려고 담판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또 좀 충분히 대화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남경필 지사 얘기를 잠깐 다시 하자면은 명분을 지금 찾아서 이제 보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어갔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한 선택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선택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자유한국당을 이제 탈당에서 나와서 바른정당을 세웠던 사람이 다시 돌아갈 때는 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이제 모든 대중이 다 주목을 하게 되는데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부로 들어갔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굉장히 남지사의 향후 행보에 이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저기 정치 현실이
이게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보수 정당의 젊은 정치인에서 남원정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제 전 바른정당 대표인데요. 이 세 사람이 어쩔 때는 합치고 어쩔 때는 네. 나뉘는데 바른정당으로 세 명이 다 같이 가긴 갔어요. 근데 정치 현실과 명분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세 명의 갈 길이 뿔뿔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을 복당을 했고 원희룡 지사는 지금 고민 중이고 정병국 전 대표는 대표를 했기 때문에 뛰쳐나갈 수도 없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원희룡 지사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은 옛날부터 중앙 정치에서 계속 정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제주지사로 갔고 3선에 도전을 할지 중앙 정치로 복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신문은 어떤 얘기일까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최고 시청률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근데 뜬금없이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상상암이라는 저도 처음 들어본 이 병명이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이 여기 제목에 뽑힌 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면 드라마 박사인 김규식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드라마만 보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여러 가지 중에 많이 아시네요. 주말 드라마는 제가 즐겨 봅니다. 네. 저거 보세요? 예, 꼭 봅니다.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드라마인데요. 꼭 지켜보고 제 집사람이랑 같이 보는데 네. 아마 제가 열심히 봐가지고 시청률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저도 지난주에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본래 주인공 서태수 씨 그 아버지로 나오신 분이 천호진 씨 역할이죠. 천호진 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머니도 위암에 걸려 죽은 걸로 설정이 돼 있고 네. 자기 친구가 또 위암 걸려 수술 받았던 사람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토하고 토열하면서 계속 위암 말기 증세인 것처럼 계속 묘사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방영분에서 가족들이 놀래서 강제로 가서 진단을 해봤는데 다들 저도 그랬고 당연히 위암 판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위암이 아닙니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암이기를 바래서 위암인 줄 알고 염려하는 상상암입니다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제 와이프는 암이 아닐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집사람의 예지력이 놀랍다. 집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깜짝 놀랐는데 저는 상상암이라는 그 단어가 물론 드라마 속에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잘못했다가는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암도 상상암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서 좀 잘못된 의학 정보가 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상암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암이라는 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신문이 저 네, 의학 네.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라고요. 그랬더니 상상암이라는 용어는 없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다만 그렇게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 지금 저희가 또 따로 그 전문가 인터뷰를 좀 준비해봤는데 상상암이라는 병명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너무 크면 실제 암과 비슷하게 중한 증상을 느끼고 스트레스성 궤양의 토혈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상암이라는 표현보다는 질병불안 장애라는 게 있긴 있는데 아무튼 상상암은 없다고는 하네요. 근데 저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저 드라마의 세계관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네.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또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렇게 되셨을까. 전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요? 네. 드라마를 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싶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좀 패러디 좀.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누리꾼들 반응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이제 처음 들어본다, 황당하다, 막장이다, 무리수다. 근데 이게 제일 저도 지금 궁금한 것이 상상암으로 토요일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 사실은 이 얘기를 놓고는 정말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분들 댓글 저도 많이 봤거든요. 아마 저 상상암이라는 단어를 작가가 상상임신에서 저렇게 지어낸 말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상상임신의 경우에는 실제로 입덧 증상도 나타나고 호르몬의 분비에 변화가 생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이제 같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심한 정도의 어떤 건강 염려증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법정 드라마 봐도요. 보면서 되게 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아니 저거 좀 어떻게 변호사한테 감수라도 받고 좀 내보내면 안 되냐 이런 경우 있지만 하지만 재밌잖아요.
그 재미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자 드라마 보면 저게 말이 되게 맨날 연애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김근식 교수님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워낙 인기가 있는 드라마고 시청자들이 그렇죠. 관심도 많고 하니까 좀 너무 작가가 무리하게 그럼요. 쓴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상상함으로 그걸 처리해야 되는 네. 그 시청자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태수로 분장한 저 천호진 역할이 정말 사업에 실패한 가장의 그 무력함 속에서 그동안 평생을 가족을 살아왔던 그 가장이 마지막 내 인생만큼 내 식도로 살아가고 싶다는 사실 자기 절규가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위암으로 죽어버리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살려내려고 상상함이라는 걸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그래도 잘못된 의학 정보를 자칫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만 제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상상함은 전문 의학 용어로는 없다는 말씀까지 팩트 체크로 해드렸습니다. 보수 쪽에 있어서 힘이 없으니까 하나가 돼야 되긴 하는데 그럼 그 전에 왜 갈라졌는지 그리고 왜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싸웠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김병영 박사 물어볼게요. 그런데 말을 했잖아요. 김무성 의원이 내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 이게 부산시당 행사였는데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시끌시끌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배신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립니다만은 제 첫 번째 평가는 지난 2016년 총선 때 옥새 들고 나르샤 때부터 이제 반발하는 그룹들이 일부 있었던 거고 또 친박계 과거 진영과의 대립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틀어진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한국당으로 복당하고 난 뒤에도 김무성 의원은 그래서 좀 공식적인 행보를 자제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해야 되는 당의 원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에 나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당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이고 김무성 의원은 거물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한국당이 지금 상황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선거 내보낼 만한 마땅한 후보군이 사실 언론에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후보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의 정치 시계는 다 2017 올해 18년도에 2월 지방선거에 그 이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도 책임감 있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에서 장수가 먼저 나가갖고서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뒤에 있는 병사들이 나가서 싸울 건데 나는 다 뒤에 숨어 있고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이거 전쟁을 해본 사람 많은 진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나가서 지면 국회의원 배지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당선된다는 가능성도 없고 사실은 얻을 게 없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수 정치를 위해서 일을 해왔던 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가 무너진 데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내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보수의 진영의 장수가 적어도 한 명, 두 명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김무성 의원, 과거의 보수정당을 대표했던 그 수많은 중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번 지방선거 진짜 어렵습니다. 김병희 박사 정말 목에 핏줄 서는 거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행보를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뭐 살 것 같은 데 가는 거지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과 그리고 또 국민의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보수의 핵심의 정신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동안에 정말 우리 유관순 열사 또 우리의 다 보수예요. 그리고 6.25 때 정말 탱크 밑에 들어가서 국가를 지키려고 했었던 화염병을 들고 와서 그 1분 1초를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이 진짜 보수예요. 그래서 그 정신으로 이 보수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수든 진보든 나라를 그게 보수의 지키자는 정신이라는 마음을 거죠. 희생과 헌신, 자신을 정말 이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조차도 던질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 산업화도 이루어진 거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완성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재에 대한 것이 국민의 고통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는데 젊은데 어떤 원로는 아니라 선배님 오셔서 야 정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정치를 하려면 뻔뻔하고 파렴치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국민들이 들으면 너무 슬픈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어이없어가지고
근데 이 정치 과정을 보니까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분들이 많고 네. 또 그분들이 또 잘 살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지금 옳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수의 흐름에 있어서 보면은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분들 다 하셨다고 보고 네. 또 이제 아까 뭐 여러 이제 행보들을 봤는데 그거 다 역사 국민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자기 옷까지 감추고 있는 화장도 가발도 그리고 이제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옷들도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체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시간이 걸릴 줄 모르지만 진정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게 했던 힘들, 역사의 힘과 국민의 힘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길 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정말 미래가 밝습니다. 미래가 밝고 국민이 선택해 줄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요즘에 뭐 상황들이 좀 녹록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네. 그게 어떻게 가져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정치인의 소신과 원칙 이런 게 있다면 그게 만약에 훼손되는 순간 그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력은 끝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무너진 게 바로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약간 많이 무너진 부분이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건데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리로 상징이 되고 네. 무대라고 해서 뭐 대장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최근의 행동을 보면 전혀 뭐 의리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고 손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도 그런 것 때문에 더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그냥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도 해보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어제 부산 또 울산을 찾아서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들을 내놨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홍 대표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권이요, 세월호하고 국정은 댓글 이용해서 집권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댓글로 정권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설남 댓글은 적법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괴벨스시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헌법 개정을 안 해도 지방분권 시대가 지금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마치 우리 당이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괴벨스 정권의 특징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 참말이 된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문슬림이라는 용어와 문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문슬람이에요? 네. 문슬람과 괴벨스 이게 뭐 어떤 내용? 문슬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열성 지지층들이 네. 이슬람 이른바 극단주의자들처럼 굉장히 배타적인 네. 어떤 문화나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걸 이제 빗대어서 비판하는 쪽에서 문슬람이라고 붙이는데요. 금방 아까 방송 중에 나왔습니다만 문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슬람교에 대한 사실은 비하일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저 단어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미 이슬람 그 신자들이 있고 많은 다문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그다음에 괴벨스는 잘 아시지만 히틀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선전선동가 아니겠습니까? 히틀러의 그런 포갑적인 독재 정치, 파쇼 정치를 정당화하고 대중들을 세뇌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괴벨스이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괴벨스식의 통치 방식이라고 굉장히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한다라는 아주 강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금 김현 대변인 즉각 지금 반박이 나섰죠. 정말 막말 투어 하느냐 라면서 막말 시리즈로 전국을 지금 투어 중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홍 대표 때문에 이제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김현 대변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정치인에게 궁금한 거 하나 해도 돼요? 말씀하시죠, 여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표가 모이나요? 과하게 얘기를 네. 해야 그다음에 용어를 저렇게 잘 만들어내야 뭔가 좀 딱 와닿나요? 홍준표 대표의 사고 속엔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그냥 특정 지지층에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지역구를 하게 될 TK나 또 부산 지역의 또 특정 계층에 대해서 타겟을 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힘을 결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힘을 결집할 수 있는 특정 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지층을 공학적으로는. 향한 호소다. 저 내용은 그런데 내용에서 이게 방법론에 있어요. 그냥 일반론을 물어보는 건데 정치인들한테 말을 만들어내고 약간 세게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거는 생각하세요? 철저히 미디어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사실은 그저 온순하고 또 이제 바른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참 마음으로 오지만 그것이 화제되지 않는데 욕을 한다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 더 자극적 용어를 하게 되면 욕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계속 화두가 되어지고 계속 하면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귀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게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잣거리 말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귀에 쏙쏙. 그러니까 계속 미디어적인 네. 효과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되게 안 좋은 어떤 이미지에서 나중에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는 그것까지도 노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놀랐었던 게 대구에서 한번 굉장히 파렴치범으로 몰렸던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대구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TV에 나왔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라고 하면 손을 내밀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활용하는 이제 어떤 그 정치인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정치인들은 본인의 부음 빼고는 나오는 거 다 좋아한다고.